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전서열 3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재판 거래와 법관 인사 개입 등 사법농단과 관련된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걸 덮기 위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 1년 전 JTBC를 통해 이를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어제 다시 뉴스룸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용기를 낸 사람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잔인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세 번째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상대로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하면서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에서 고노 일본 외무상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새 파트너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수행했던 김영철 전 스페인 대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의제가 복잡한 만큼 북한이 최선희 부상과 김 전 대사를 동시에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이자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5시간 30분 만인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한편 지난달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판 거래, 법관 인사 개입 등입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늦추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법원 행정처 공보관실 운영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 거래 등의 가담한 혐의를 받았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선고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장 기각 후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고 대법원장 직무 권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 등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른 영장 발부 이유와 핵심 쟁점들을 안태웅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핵심은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김앤장 독대 문건을 중요한 증거로 봤습니다. 일부 판사를 부적절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했다는 부분이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보고사항이 적힌 이규진 수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일부 드러난 점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법부 수장이 직접 관여한 부분도 사안의 중대성이 큰 대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사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최대한 진술을 확보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은 사회 정의의 버팀목이었던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법개혁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이 기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법정에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입을 다물고 있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시점에 맞춰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사법부 신뢰는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 개인 지적을 위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사용했다는 점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부 보수법관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1년 전 선배 검사가 성추행을 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죠. 서지현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어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을 덮기 위해서 규정에 반하는 인사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말 서지현 검사는 JTBC에 직접 나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통영지청 정도 규모의 어떤 청에는 3년차, 4년차 검사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을 덮으려고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검사장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모두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신의 성추행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자 보직관리에 지장이 있을까 봐 서 검사를 멀리 보내려 했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 여주지청에서 경남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한 것도 전례가 없다며 원칙을 어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사유화해 서 검사가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뒤 안 전 검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뜻밖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는 어제 안 전 검사장의 법정 구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년 만에 다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 검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답을 해야 하며 특히 검찰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들 어완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2년 실형과 법정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전혀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죄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저를 음해하는 것을 1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좌절감과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허위 소문으로 인한 고통.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서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한 안타까움도 털어놨습니다. 국가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저를 의심하고 음해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팠어요. 자신의 폭로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에서 피해자들을 음해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옹호해 왔거든요.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를 언급하며 제가 입을 열었던 이유는 검찰이 정의롭지 못한 것,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검찰 조직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고 100%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변화에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주류에 힘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검찰이 전혀 바뀌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리고 성범죄를 은폐하는 검찰이 있는 한은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 검사는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사회는 이제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있었던 첫 실무 협상의 북한 측 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대표가 새로 지명이 됐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는데요. 이 새 대표는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협상 상대인 비건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조만간 두 번째 실무 협상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When Kim Young-chol visited Washington last week,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his newly designated counterpart as well. 지난주 비건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명한 새로운 협상 대표를 만났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새 실무협상 대표는 김 부위원장을 수행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입니다. 2017년 9월 북핵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스페인에서 추방된 지 1년 4개월 만에 북미 협상에 전면에 나선 겁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면담 때도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같은 날 비건 대표와 별도로 약 3시간 회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김혁철의 협상 대표 지명은 김 부위원장의 통전부 라인이 외무성 대신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의미라며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실무협상에도 힘이 실려 합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협상 대표 교체를 통보했는데 최 부상이 스웨덴에서 남북미 3자 회담에 참석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비건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실무협상에선 구체적 합의보다는 2월 말 정상회담 테이블에 무엇을 올릴지 서로의 요구 사안에 대해서 집중 조율을 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미가 각자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2차 실무협상 일정도 조만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간 부문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상응 조치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가능성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강조한 겁니다. If we're able to achieve that full denuclearization, the private sector will be an important player in achieving the final elements of the agreement as well.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민간 부문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유엔은 최근 유엔 아동기금 등 민간 단체 4곳이 북한에 구호 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돌아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제재는 유지하고 미국 독자 제재 일부를 푸는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3.1운동 기념식은 남북이 함께하는 행사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리 정부가 서울이나 평양에서 함께 합창을 하는 등의 남북 공동 행사를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의 방안을 북측에 전달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평양선언 이행 차원에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념행사에서 3.1운동 관련 과거 영상을 상영하고 합창을 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제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평양, 개성 등 복수로 제한됐습니다. 지난해 14선언 남북 공동기념행사를 평양에서 한 만큼 이번엔 서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철도도로 착공식이나 14선언 11주년보단 규모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 참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팀을 꾸려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밖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민간의 일제 강제징용 토론회 등이 남북 공동 행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3, 4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지에 대해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당권 행보를 공식화한 가운데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광화문 광장 재조성 설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안이 실행될 경우 정부 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를 침범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 한국은행. 관심이 쏠리는 건 기준금리보다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에 변화가 있을지입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한국은행이 2.7%로 잡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내려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금 협상 등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19년 만에 총파업까지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노사가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노조가 내일 투표를 해서 정식 서명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을 항해하다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 선사 김환중 회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선원 8명을 포함한 24명의 승무원 가운데 22명이 실종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면과 복권이 되더라도 사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고등검찰청 소속의 한 부장검사가 서초구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어물과 젓갈류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종합동 건물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1000여 개가 있는 전국 공공도서관이 2023년까지 400여 개가 더 늘어납니다. 작은 도서관 수도 700여 곳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맞춤형 정보를 얻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의 전설 등 구비 문학, 또 4.3 사건 관련 문학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연구할 제주 문학관을 세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드론 축제인 2019 드론쇼 코리아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110개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수소 드론을 포함해서 최첨단 드론과 관련 부품들이 공개가 되는 자리입니다.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인상 배경과 지역별 상승률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요.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한 지적이 그간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첫 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특수강간, 동물보호법 위반을 포함해 6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 달 이후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고발인 조사를 경찰이 합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추위가 강해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와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다시 무난합니다. 찬 공기에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전국 맑은 가운데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기 흐름이 좋아서 깨끗한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계속 건조합니다.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 특히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도 강하고 낮에도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4도, 대전과 전주가 7도, 대구와 광주가 9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평양이 3도, 함흥이 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호남 지방과 제주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차를 부수고 사람을 위협하면서 주차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온 걸로 보이는데 경찰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가 1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멧돼지가 내달립니다. 와, 크다. 쏜살 같은 속도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휘젓습니다. 포획에 나선 소방관도 들이받을 뻔합니다. 쫓기던 멧돼지는 더 난폭해졌습니다. 멧돼지가 올라탄 주차 차량의 천장은 맥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리파편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순찰차들로 길목을 막았지만 멧돼지는 포위망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정말 출구 보고 나갔다. 달아난 멧돼지는 출몰 16시간 만에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부산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무게 180kg의 수컷 멧돼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름 전 부산 서구에선 몸길이 1m 80cm, 무게 150kg의 멧돼지가 소동을 피웠습니다. 순찰차 11대가 에워싸 2차례 들이받은 뒤 마취총을 쏴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하남에선 아예 멧돼지가 때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3만 마리 이상이 도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또 영역 싸움에 밀려 산에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 미리 먹이를 두는 등 멧돼지로부터 안전을 지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한국 동서발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54살 오모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숙소 욕실에서 지난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직원으로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타발롱 지역 발전소 건설 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오 씨의 몸에선 수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됐으며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발전소에는 관련 한국 기업들이 파견한 직원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호텔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오 씨의 숙소는 빌라촌에 있었습니다. 이제 곳곳에 이제 지금 담장이 없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장도 이제 허술하고요. CCTV라는 게 없고 그쪽엔. 외교부는 현지 경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또다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지난달 20일 레이더 논란을 촉발시킨 첫 위협 비행까지 합하면 네 번째입니다. 비정상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위스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다로 일본 외상을 만나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계속해서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서 비행을 한 겁니까?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보시면 우리 대조영 함과의 거리는 540m, 고도는 60에서 70m였다고 우리 군은 밝혔습니다. 네.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20일 근접 비행 때와 비교해 보면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도는 150m에서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빨간 실선이 보이는데 네. 이것이 비행 궤적입니다. 보시면 우리 함정 뒤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크게 원을 그리면서 비행했습니다. 낮은 고도 또한 문제지만 비행 패턴을 봐도 정상적인 비행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해군에서 오랜 기간 초계기를 조종한 심재옥 예비역 제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군함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20-30마일 전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10마일 정도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접할 이유가 없고. 네. 지난달 20일에는 고도 150m가량까지 내려왔다는 건데 어제는 60-70m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당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일단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여 차례에 걸쳐서 경고 통신도 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경로를 바꿔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초계기의 반응은 없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경고통신을 보내도 계속해서 함정 주변을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측이 한일 직통망을 통해서 재차 항의하자 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부적절하다, 철회를 요구한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0일이었죠.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에 근접해서 위협 비행을 했고요. 이후에 레이더와 관련된 한일 간의 공방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상황이 지금 두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또 지난달 20일은 알려진 바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8일과 22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8일에는 울산 동남쪽, 22일엔 제주 동남쪽,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도 서남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우리 군이 어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네. 행위를 도발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응 수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행동 수칙에 따라서 대응 행동 수칙이죠. 경고 통신뿐 아니라 경고 사격 등도 포함된다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안 기자, 일본이 계속해서 이처럼 저공 위협 비행을 하는 이유,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다소 정제된 표현을 네.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격 통제 레이더 주파수를 노린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의 주파수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공개를 요구해왔던 바로 그 정보입니다.
레이더 공방에 필요한 정보 수집용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한일 외교장관 두 사람이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좀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절제되고 사려 깊게 이런 문제를 관리하면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 당국 간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본은 저공 비행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레이더 논란이 수그러든 지 이틀 만에 저공 비행 문제로 한일 양국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우리 국방부의 발표 2시간여 만에 단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 측에서 60, 70m 고도로 비행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고도 150m 이상으로 국제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번 발표가 한국 국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서둘러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NHK는 방위성 간부들 사이에서 한국이 사실관계를 바꿔가면서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후 서로 자료를 공개하며 공방을 이어갈 경우 저공 비행 논란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한 교수. 보도가 나간 이후에 여러 이유들로 이를 참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을 해서 받은 아르바이트비 일부를 빼돌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2년 전 한국영상대를 졸업한 연극배우 B씨. B씨는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A 교수가 폭행과 욕설 외에도 학과 발전 기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비까지 걷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에 20여 명 정도가 공산성이라는 곳을 가요. 20명 교대식을 한 뒤에 임금이 들어오잖아요. 20% 정도를 학과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불을 하죠. 하지만 교수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공원 축제 이런 행사를 뛰고 돌아오는 행사비는 고스란히 다 그 통장으로 갔어요. 불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을 못했죠. 맞아도 말을 못하는데. 학교가 연극 제작비로 쓰라고 준 지원금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2학기에 졸업공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작비 같은 경우에 아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제 남은 돈에서 이 3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돈은 교수가 대표로 있던 극단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 극단 공연, 스텝 배우들 숙박비도 나가고. 이에 대해 A 교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과 발전기금 통장으로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며 학생들과 상의해 공연장을 빌리거나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가 준 지원금도 자신은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현재 해당 교수는 사표를 내고 학교 측이 이를 수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학교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폭로를 멈춰달라고 좀 설득을 해달라, 또 제보자들이 노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연극을 하는 졸업생 B씨에게 학과장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입니다. 먼저 이번 폭로에 관련된 학생이나 졸업생과 연락이 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큰 위기이고 학생들에게 제보 등을 멈춰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합니다. 다른 재학생도 학과장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학과장은 제보한 학생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글도 남깁니다. 이에 대해 학과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교수와 통화한 적은 없다며 학생들끼리 서로 제보자를 찾아내면서 큰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폭로에 대해선 재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학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창의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나온 이후 정부가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시험을 내일 합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대통령의 입에서 인공강우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기상청과 환경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 기상항공기가 인천 덕적도 인근의 서해상공으로 갑니다. 인공강우는 구름 위에서 구름 씌인 요오드 화흔을 뿌려 구름 속 물방울을 키워 인위적으로 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상항공기가 서해상에 뿌린 구름씨는 서풍을 타고 한반도 내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구름씨가 비로 변하면서 한반도 미세먼지를 씻어내겠다는 게 기상청의 바람입니다. 내일을 선택한 이유는 이날 서해상공에 구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보다 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공강우가 뿌려진 후에는 바람의 방향대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예보돼 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결과를 떠나 이번 실험으로 첫 발을 떼고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이 인공강우 기술을 아시겠지만 중국과 태국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는 여러 변수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이날 서울엔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대로였습니다. 강우량이 2m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분의 1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씻어낸 겁니다. 인공강우가 성공하려면 관건은 강우량입니다. 국내 연구팀 조사 결과 봄철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9% 줄었지만 강우량이 적으면 농도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씻어내긴커녕 저기압 때문에 먼지가 더 내려온 겁니다. 중국 연구진 논문에서도 3시간 동안 10mm 넘는 비가 와야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줄었습니다. 인공강우를 위해 대포와 미사일까지 쏘는 중국도 강수량을 늘리는데 아직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태국도 최근 3,000리터의 물을 상공에 뿌렸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드론을 이용한 인공강우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1mm의 인공비를 뿌려본 게 전부입니다. 인공강우를 시도할 기회도 적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기압 영향권에 있어 비구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기 특성을 연구해 기술을 쌓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구속의 배경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상황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임종원 법원행정처 전 차장을 제외하고는 다 기각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의 소명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보통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범죄 행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좀 강조하는 반면에 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를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도 대부분 검찰이 수집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봤던 게 일반적인 법조계 관측이었는데 일단 뭐 법원에서 바라봤던 여러 가지 그 혐의 인정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명백한 혐의도 전부 다 부인을 했던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부각시키는데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사법 불신의 국민들에 대한 사법 불신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명재권 부장판사가 뭐 법리적으로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담은 컸을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원에서 영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기각이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 이건 결국 또 제 식구 감싸기구나.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 물 건너갔구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임이 붙었는데 거기서 어찌 보면 수장이라고 총책임자라고 할 사람의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럼 사법농단 수사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장이 기각된다고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구속영장의 발부 이코르 혐의가 인정된다거든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혐의가 인정 안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구속영장 발부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 그다음에 또 그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판결 하나가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이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법정 구속 사실도 얘기를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안태근 그 전 검사장의 그 징역 2년 그 실형 네. 선고가 된 부분도 법조계에서 좀 놀랍다는 반응이 좀 컸었습니다, 사실. 근데 뭐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제 어제 검찰이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서지현 검사 한 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줬는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상고법원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판사들의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판사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줬다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 명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을 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고 사안이 중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그 판결이 나자마자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함을 받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들이 오히려 재판부가 판단할 때,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봤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영장 발부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네.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온 증거들을 그러니까 물론 전직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규진 전 고법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 이게 대자라고 이제 뭔가의 사안을 적어놓고 네. 대자라고 써놓으면 이게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규진 전 고법부장도 이렇게 진술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아 이거는 대자가 나중에 써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성할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이거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대자를 써놓고 또 이규진 뭐 전 고법부장도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대자를 추후에 써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가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늦춘 과정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만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만났다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로 너무 많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났는데 난 그 얘기 안 했다. 다른 얘기를 그렇죠. 했다. 네. 아니 뭐 내가 판사여도 그냥 내 동료 법조인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혹시라도 뭐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법적으로나 뭐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그다음에 것이겠군요. 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난 그거는 그냥 올라오는 거 기계적으로 한 거지. 나 그 내용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명재건 그 영장전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건 추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면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구속 수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신분이 이제 미결수로 바뀌는 거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차적으로 10일이고 한 번 연장해서 최장 한 20일 정도 가능한데요.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미결수 영장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기할 때는 간이 신체 검사 정도만 받거든요. 혹시라도 자해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신체 검사만 받지만 이제 미결 수용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신체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 번호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수의를 입고 그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앞으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거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치열한 법리 다툼, 법정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검찰의 창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방패를 뚫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이게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당연히 기소는 될 거고요. 구속해서 기소는 될 거고, 법정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소위 말하는 법조계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네. 올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면.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어떤 방패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 국정농단 사태부터 지금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쭉 흘러오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됐으나 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그 법원에서의 이 판단 과정은 또 굉장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 짧게 살펴보죠.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또 전 고영한 전 대법관 저번에 한번 네.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도 좀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연결고리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추가해서 검찰이 던졌던 혐의 자체가 박병대 전 대법관의 개인 혐의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에서 침묵을 지켜줘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 앞은 하루 종일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5분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이번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원장님?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사법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침묵과 달리 법원 주변은 구속에 대한 찬반 집회로 시끄러웠습니다.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이번이 사법적폐 청산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리적인 공방을 해서 잘못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다행히 충돌 등은 없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고층 아파트 공사가 주변에서 시작되면서 공사장 펜스와 또 건물들로 사방이 둘러싸여버린 한 집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대낮에도 어두운 이곳,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뉴스 미션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JTBC로 들어온 한 장의 제보 사진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하나인데요. 뒤쪽은 건물에, 앞쪽은 공사장 펜스에 꽉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서 햇빛조차 들어올 수 없는 육지 속에 섬이 돼버린 집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 미션이 찾아가 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2층 일반 주택인데요. 갑자기 2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부산역 내리신 문은 오른쪽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 한 채. 차량은 가까이 가기도 힘듭니다. 대문 한 뼘 거리에 높이 6m짜리 펜스가 서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제보자의 집 옆쪽입니다. 양팔을 벌리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마당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방이 펜스랑 건물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항상 그늘이 져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도 상당히 어두운 편이긴 한데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창문을 한번 열어보면 반대편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이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를 조금 넘었는데 불을 꺼보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사장이 2020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햇빛을 거의 볼 수 없게 됩니다. 두더지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고 인간이 하루도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될 텐데. 주변엔 비슷한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 조만간에 싹 다 막히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 불안해 완전히 성냥입기같이 바로 타쁜 게. 결국 제보자는 법원에 공사를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현장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시공사는 할 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개를 다 했고요. 0.0001%라도 문제를 하는 것이 하나는 아닙니다. 시공사는 이 집을 사려고 시도했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불렀다며 알박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여기 계속 살 생각이라며 시공사가 건물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매입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청에 가봤습니다. 주택이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했죠. 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은 계속 건물을 보지 않고요. 저만큼은 건축법상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선 간격이 50cm만 넘으면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 가족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사실상 이 집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 주민들의 삶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연지환입니다. 네, 이맘때쯤이 되면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나는 사고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낚시를 하고 또 얼음 위에서 온열기를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천안의 한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사람이 빠졌습니다. 구명 튜브를 던져보지만 미치질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이 건넨 튜브가 가까스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5명이 함께 잡아당겨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저수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흰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지점이 사람이 빠졌던 장소입니다. 저쪽에서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구한을 하고 깨졌던 얼음들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 얼음의 파편의 두께를 재어보니까 대략 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얼음판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얼음 낚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의 두께가 얇아 살짝만 내리쳐도 깨지고 맙니다. 작년서부터 조금씩 해도 올해는 갑작스레 많아졌어요. 여기는 이제 관리인도 없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낚시를 못하게 현수막도 붙이고 했어도 막무가내로 들어가서들 하니까요. 사고 장소에 구조 장비가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네. 들어가서 구조를 못하니까 여기서만 소리만 지르지 소용이 없어요. 구조 장비를 해놔도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겨울철 얼음 낚시로 아찔한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얼음판 위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옥천의 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한쪽이 얼어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낚시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얼음 낚시 자체는 이곳도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낚시꾼들의 앞쪽을 보면은 지금 물이 전혀 얼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옥천 여기가 대청댐 상류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요.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 빠지면 방법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낚시꾼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자체에 전화를 해봤지만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 저희들도 안전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제 노동공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곳이라. 곳곳에서 얼음 낚시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강원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빙어 축제가 한창인 주말 춘천댐 인근입니다. 그런데 입구 쪽을 보면요, 이렇게 얼음 낚시를 하지 말라는 지자체의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 경고문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얼음 두께가 30cm 이상이라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빙판 위에서 온열기를 사용하지만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곳곳에 불을 피운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음 구멍도 간격 조절 없이 뚫려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뭐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아니고 동네에 사는데 보험이 지금 없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체가 없으니까. 따로 받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울철 레저 활동도 좋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꼭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자체나 정부의 단속도 있어야겠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죠.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족을 표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받고 또 김 위원장이 만족을 표시했다라고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또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말로 합의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실무 준비에 대한 과업과 또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예술단을 태운 임시열차가 어젯밤 중국 단둥을 통과했고 오늘 오전에는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지연 악단 등이 포함된 대규모 예술단으로 알려졌는데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서 중국 최대 명절인 또 춘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공연을 하면서 양국의 우호를 다질 계획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베이징 공연은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갑자기 취소된 뒤 4년 만입니다. 네, 그리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일본에 가네요. 오늘 11월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은 오늘은 11월 말에 그 닷새 일정으로 원자폭탄 피폭지인 나가사키와 또 히로시마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방문이 성사가 되면 지난 1981년 방일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서 두 번째 교황 방문이 됩니다. 이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혼자 살던 68살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가재 도구를 태우고 45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맑고 추워, 공기 건조, 그리고 내일도 맑음인데요. 밤사이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추워졌습니다. 오늘 추위에 대한 얘기 SNS에 많습니다. 추위가 정말 반갑다, 고맙다 추위야, 오래 머물다 가라 라고 하셨고요. 반면 밖에서 작업하는 분은 추위, 미세먼지 다 싫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추위가 강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홍역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을 다녀온 뒤에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도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현재 홍역뿐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도 유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 한 주에만 동남아를 다녀온 이들 중 6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전체 환자 11명의 절반을 넘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한 사람이 걸리면 소두증에 걸린 기형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고열과 두통 등을 불러오는 댕기열도 15명이나 걸려왔습니다. 모두 모기에 물려 걸리는 병으로 긴 옷을 입거나 모기 퇴치제를 써야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시 등 11개 지역이 조류 인플루엔자 오염 지역입니다.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있어 살아있는 닭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선 치사율이 60%가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619명이 걸려 410명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를 다녀온 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부터 알려야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홍역처럼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만큼 병원에 가기 전 보건소 등에 먼저 알리는 게 좋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자, 그런데 동남아 국가를 찾는 분들만 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선진국들도 감염병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감염병은 증가 추세입니다. 10만 명당 감염병 발생은 2014년 181명에서 296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부 새롭게 지정된 감염병도 있지만 해외 유입이 한몫을 했습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역처럼 해외 유입이 국내 유행의 방아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에서 직항 비행기로 입국하는 10만 명 중 1.4명은 감염병을 안고 들어옵니다.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 환자와 말라리아 환자가 1, 2위를 차지합니다.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도 해외 유입이 많은 질병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많지만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에선 고열과 안면마비 등을 불러오는 라인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출국 전에 국가별 질병 정보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별 감염병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긴급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르스와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다른 감염병들도 걱정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겨울 홍역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유입 경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대부분의 경우가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에 그 유입되는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뒤에 홍역에 감염이 돼서 귀국하고 발병이 돼서 진단된 사례들이 모두가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 명이 홍역에 걸리면 다른 가족들도 동시에 감염된다든지 이렇게 감염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홍역하고 수두, 폐결핵 같은 질환들은 공기 전파라는 형태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감염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홍역의 경우는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한 15명 정도가 감염이 되는,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병 중에서는 가장 전파력이 강력한 감염병입니다. 네, 겨울은 춥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활동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 내에서 그 환자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분들 또는 일정 시간 노출이 된 분들은 감염이 노출이 된 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이죠. 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꾸준히 백신 접종을 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홍역 환자는 이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홍역이 유행하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에 그 나라에서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로 귀국한 후에 발병하는 케이스들은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외국 현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백신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행 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 유행 지역을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고 적어도 2주 전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백신은 어렸을 때 2차례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 12개월에서 15개월, 4세에서 6세 이렇게 2번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 한동안은 한 차례 접종을 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와 30대 일부에서는 한 차례 접종으로 인해서 그 면역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연령대가 일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추가 접종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인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백신 접종을 2차례 했나 안 했나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다 피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역은 그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옛날에는 모두 다 걸렸던 병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67년생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면역을 갖고 계십니다. 67년생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이로 하면 만 52세 이상은 면역력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가능하다면 항체 검사를 한 다음에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홍역 환자에게 직접 노출이 된 의료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접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체 검사 필요 없이 바로 접종을 하고
그다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항체가 없는 경우에도 백신을 곧바로 접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이 홍역 백신은 그 생백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몸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감염이 되고 항체가 생기는 겁니까? 그 홍역에 감염이 된 분들은 거의 영구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홍역 발생이 아직까지는 산발적인 유행에 네. 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홍역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최대한 많이 맞으셔야지 이렇게 홍역 백신을 못 맞는 분들에 대한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가능한 분들이 최대한 백신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그 호흡기 증상을 시작으로 해서 발열, 재채기, 기침, 콧물 이런 증상이 네. 있는 분들 중에 3일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고 몸에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홍역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또 보건소나 1339에 전화를 해서 어느 병원을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확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홍역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의료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홍역이 초기에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폐렴이 발생을 해서 폐에 그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고 드물지만 뇌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 홍역뿐만이 아니고요.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이와 같은 감염병들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도 이 중남미나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그 대표적으로 유행하는 질환인데 네. 이 지카나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방문할 때는 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그 바르는 모기 퇴치제, 곤충 퇴치제를 충분히 가져가셔서 몸에 잘 바르고 활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이런 모기들이 그 항상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주로 선선해지는 그 아침 또는 이제 해가 질 때쯤 온도가 내려갈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에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그 처방이라든지 대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홍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주요한 원인이 해외에서의 유행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홍역과 같은 그런 감염병의 그 발생이 적어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이제 자식들한테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면 특히 홍역 같은 경우는 95% 이상 접종을 해야지 충분한 그 유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다음 주 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해외 여행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 분들도 다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모두 다 병원에 찾아가서 접종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방문 지역이 어딘가를 확인을 하고 그 방문 지역 내에서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떤 약을 챙겨가야 되고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자세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보시고 백신의 경우에는 적어도 2주 전에 꼭 맞으셔야 되기 네.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고 출발하시는 게 안전하겠고 돌아오신 다음에 3, 4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같은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엄종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의혹의 진원지인 목포를 찾았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반전의 B카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대부분의 시간은 의혹들을 반박하는 데 썼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일로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죄송하다면서도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매입은 박물관 기증을 생각하며 시작해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공직윤리상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자신이나 주변인이 이득을 본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소개했을 뿐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이익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현지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목포 시민들은 다 환영하죠. 어쨌든 이 지역이 가장 목포에 낙후된 지역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손 의원의 해명에도 야3당은 되레 의혹만 더 키웠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의 한 요양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14년 동안 입원 중이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출산까지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환자를 돌보던 병원 간호사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애리조나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29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 내 누구도 딸의 임신을 몰랐다며 분노했습니다. Baby's turning blue. Baby's turning blue. Ma'am, I need an address. I need an address. I'm sorry.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병원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요양원 간호조무사 네이슨 서덜랜드와 아이의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Sutherland was a licensed practical nurse or an LPN who wa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to the victim during the time this sexual assault occurred. 36살인 용의자는 2011년부터 요양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 여성에게 몇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피해 여성이 과거에도 해당 병원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14년 전 익사 직전 구조된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상에서 지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만취한 승객이 달리는 우버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우버 택시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술 취한 남성이 갑자기 핸들을 잡아 돌립니다. 놀란 운전자가 저지하는데요. 잠시 후 또 핸들을 붙잡고 흔들어댑니다. 차는 순식간에 3개 차선을 넘나들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운전자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처벌은 물론이고 이 남성 앞으로 다시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남극 서부의 한 바다입니다. 중국의 남극 탐사용 쇠빙선 쇠룽이 빙산과 부딪혔는데요. 250톤에 달하는 얼음덩이가 빙산에서 떨어져 나와 갑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쇠빙선의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가 눈 쌓인 얼음판인지 빙산인지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인데요. 사고 당시 짙은 안개 때문에 육안으로도 빙산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배 상부 구조물이 크게 망가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해 중국 쇠빙선의 남극 탐험 일정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지역에서 뜨거운 날씨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총 27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난 불이 무려 700km에 걸쳐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5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한 채가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다른 지역의 소방대까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사냥에 나선 사자가 기린의 몸통에 매달려 등을 물어뜯고 있는데요. 먹이를 마련해야 하는 사자무리와 또 살아남으려는 기린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기린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저항했고 끝내는 사자무리가 지쳐 떨어졌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사파리의 가이드는 기린이 얼마나 강인한 동물인지 보여주는 일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합의할 2차 북미 정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게 자유한국당 당론인데 여기서 더 나간 겁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핵개발 발언은 어제 자유한국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야당 발로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핵 개발 등 핵 관련 옵션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는 건 한국당 당론인 전술핵 배치보다 더 나간 주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된 내용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의 고민을 거쳐서 숙성된 생각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며 많은 분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선명성을 부각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만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런 핵무장론은 자유한국당에서 큰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카드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은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진 기자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핵 무장론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보다도 강력한 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실제 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 전 대표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후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체 핵 보유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탈퇴를 뜻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고 국제 제재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또한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핵무장론을 꺼낸 건 보수 선명성을 강조해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한국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잇따라 화재 사고가 이어진 BMW 차량에 대해서 또 대규모 리콜이 실시가 됩니다. 앞서 나온 조치에서 추가로 또 이뤄지는 건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검증 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리콜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리콜하는 엔진 부품은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통로인 흡기다기관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번 리콜한 EGR 부품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오면 이 흡기다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리콜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차를 써야 되는데 당장 쓰지를 못하니까 고치고 나서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당장 리콜하는 건 2만여 대입니다. 냉각수가 새는 것을 이미 확인했거나 교체한 EGR 부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는 차들입니다. 나머지 7만 9천여 대는 BMW가 기존 EGR 부품에서 냉각수가 새는지 확인해보고 부품을 교체할지 결정합니다.
BMW가 7만 9천 개가 넘는 부품을 제대로 점검해서 리콜을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불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을 만큼 엔진이 튼튼한지를 보는 내구성 검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리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이거는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증거가 나타나면 어쨌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JTBC 정재우입니다. 네,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려 한 BMW 측에 대한 비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불이 난 뒤 보관이 돼 있던 차를 이미 폐차가 됐다고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경걸 씨의 BMW 차량에 불이 붙습니다. 불에 탄 차는 BMW 송도 서비스 센터에 맡겨졌습니다. 민간 합동조사단이 꾸려지자 이 씨는 자신의 차를 넘기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조사단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사단이 BMW 측에 연락했더니 이 씨의 차가 이미 폐차돼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활용하고 싶어도 아예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아예 없는 차니까.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납니다. 앞서 BMW는 이 씨의 차를 조사하고 싶다며 먼저 제안까지 했지만 조사단에는 폐차됐다고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폐차됐다는 이 씨의 차는 센터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BMW가 이를 인정한 건 조사단이 조사를 마치고 해산한 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자 BMW는 조사단이 차량 번호를 잘못 알려줘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내부 커뮤니케이션 실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간 합동조사에서 결함을 숨긴 정황이 나타나면서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올랐습니다. 조코비치는 어제 호주 멜버른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니시코리게에게 2세트 도중 기권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 남자 단식 준결승은 조코비치 대 푸요, 라파엘 나달 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이 최진수의 만점 활약 속에 서울 SK의 77대 76,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진수는 승리를 결정지은 버저비터 3점 슛을 포함해 29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리온은 단독 7위로 올라섰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6위 창원 LG와의 격차는 반게임으로 좁혀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여자 실업축구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하금진 전 감독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선수단 조사를 마쳤습니다. 축구협회는 어제 한수원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제주도로 긴급 조사팀을 보내 1: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금진 전 감독의 성추행 등 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선수를 포함해 최소 서너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옷차림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추위가 강해졌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와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그 밖의 지역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공기질은 다시 무난합니다. 찬 공기에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전국 맑은 가운데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기 흐름이 좋아서 깨끗한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계속 건조합니다.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 특히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도 강하고 낮에보다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4도, 대전과 전주가 7도, 대구와 광주가 9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3도, 함흥이 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호남 지방과 제주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전서열 3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1년 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다시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제주도 남방 이어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또다시 근접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위협 비행 이후에 벌써 4번째 도발인데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레이더 주파수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특수강간,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